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야외 활동이 많은 요즘 덥고 습한 계절에는 온열 질환이나 식중독, 장염 등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욕창이죠. 맞습니다. 침상 생활을 오래 한 환자의 경우 기온이 올라가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이 마찰된 부위에 욕창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이 욕창을 예방한다고 파우더 많이들 바르시죠. 그런데 오히려 이 파우더가 뭉쳐서 피부를 짓누르거나 이 욕창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욕창은 통증은 물론이고 겉으로 보이는 상처 부위보다 속으로 곪은 부위가 더 커서 치료하기가 힘든데요. 환자와 보호자들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자주자주 자세를 바꿔주시고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만큼이나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뇌혈관 질환이다. 겨울철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뇌혈관 질환 환자가 여름철에 급증하고 있다는데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과 뇌경색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보는 뇌혈관 질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과 혈관에 파열이 생겨서 생기는 뇌출혈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뇌동맥류라는 문제가 있어서 생긴 출혈을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은 국내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나 생활습관 요인이 있는 경우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뇌 속의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뇌혈관 질환하면 혈관이 수축하는 겨울에 생기기 쉽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수분이 부족해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여름철에도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면 심근경색은 20%, 그리고 뇌졸중은 66%가량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박재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여름철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요 뇌동맥류와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뇌혈관 질환은 무엇인지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뇌졸중 또는 중풍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말들은 어떤 환자가 갑자기 사지에 마비가 있거나 아니면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인 진단 장비, 즉 CT나 MRI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한 가지 병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질환을 뭉뚱그린 말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즉 뇌혈관이 파열되어서 생기는 뇌출혈, 그리고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이 두 가지 질환을 아우른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뇌출혈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경동맥 협착에 의한 뇌경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뇌동맥류를 두고 뇌 속에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거 왜 생기는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시한폭탄이라고 하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 이유는 시한폭탄도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에 재앙이 발생하듯이 이 뇌 동맥류도 이게 터져서 뇌출혈을 만들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런 증세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 중에서 이렇게 약해진 부위를 중심으로 부풀어진 모양을 말하는데요. 가뜩이나 약한 부위에 생긴 데다가 이렇게 부풀어지면서 이 뇌동맥류의 표면은 더욱더 약해지고 얇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혈력학적인 압력을 견딜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에 터져서 뇌출혈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증상도 없는데 꽈리가 불씨 터진다고 하니까 정말 무서운 질환인 것 같은데요. 이 뇌동맥류를 앓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될지 발생률 한번 살펴볼까요?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인구의 한 3% 정도 또는 7, 8%까지 보고되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다 뇌출혈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한 인구 10만 명당 10명에서 30명 정도 뇌출혈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40세, 50세, 60세 중년 연령의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또 70세나 80세인 분들도 병원에 오고 계시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가 조금 더 발생 빈도가 높은 것 같지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남성분이라고 해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네, 뭐 연령층을 봤을 때는 40대에서 60대 사이가 발생 빈도가 높다 하셨는데요. 이 뇌동맥류를 유발하는 원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인을 자세하게 밝혀주는 유전학적 검사라든지 분자생물학적 검사 같은 것은 아직 못 본 것 같고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혈역학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 즉 혈관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분지점이라든지 아니면 구불구불 휘어지는 부위 같은 곳이 보다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인데 그런 곳에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을 통해서 동맥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50대, 60대에서 흔하고요. 동맥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한 20% 정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또는 3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원인의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혈관에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외상 그리고 유전성 혈관 기형 같은 것들도 밝혀져 있고 그 외에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흡연 또는 고혈압 그리고 커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흡연하면 많이들 이제 폐암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혈관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혈관의 그 탄력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관이 좀 단단해져 있고요. 그 단단한 혈관을 통해서 나간 혈액은 위에서 보여진 것 같은 혈역학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시기를 권하고요. 또한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혈압 조절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뇌동맥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뇌동맥류와 지주막하 출혈은 떼놓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이것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 뇌출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뇌동맥류가 파열돼서 생긴 뇌출혈을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주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뇌를 둘러싼 몇 가지 막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성긴 막, 즉 거미줄처럼 성긴 막을 말하고요. 그 거미막을 한문으로 표현한 게 지주막이고 그 아래에 출혈이 있다고 해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네, 출혈이 생겼을 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출혈 양에 따라서 이 위급 상태를 나눌 것 같습니다. 이 지주막하 출혈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하게는 굉장히 심한 두통입니다. 그 이외에도 구역, 구토, 경련, 그리고 의식 저하, 즉 의식이 떨어져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불행히도 어떤 분들은 응급실에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사망에 이르게 된 시간이 굉장히 짧은가요? 이 출혈이 생겼을 때? 짧은 경우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까 정말 위험한 질환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출혈이 의심된다면 빨리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아봐야겠죠. 어떤 검사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응급실에서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CT이고요. CT를 보시면 이 정상적인 CT는 이렇게 이런 회색의 뇌실질이 있고 주변은 이렇게 좀 검은 색깔입니다. 그러나 뇌지주막하 출혈이 생긴 분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쭉 퍼져 있는 양상이 있는데 이것이 다 출혈입니다. 매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큰 뇌내 출혈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 CT를 통해서 거의 95% 이상은 진단이 가능하고요. 출혈량이 굉장히 미세한 경우에는 CT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리에서 액을 뽑아서 검사하는 뇌척수액 검사로도 진단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진단하는 방법, 뇌 CT 살펴봤는데요. 이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기 전에 뇌
뇌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뇌동맥류는 어떤 식으로 진단을 내릴까요? 네, 저희가 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CT를 이용한 혈관 촬영술, 요 왼쪽에 보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MRI를 이용한 혈관 촬영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CT를 이용한 혈관 촬영술에서 여기서 이렇게 부풀러져 보이는 것이 뇌동맥류이고요. MRI를 이용한 혈관 촬영술, 즉 많이들 MRA라고 알고 계신데 이 MRA에서도 이렇게 부풀러진 뇌동맥류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가 확진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뇌동맥류가 의심될 경우에는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뇌혈관에다가 조영제를 투입해서 뇌혈관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럼 검사에 있어서는 가장 좀 필수적이겠네요. 뇌로 가는 혈관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좌우에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뇌혈관 조영술은 대퇴부에 있는 큰 혈관으로부터 관을 삽입하여 심장 옆을 지나서 머리 직전, 목까지 우리가 관을 올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을 차례차례로 검사하는 방법이고 이 검사를 통해서 뇌동맥류의 정확한 모양, 크기 그리고 방향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조영제를 삽입한 이후에 이 혈관을 관찰했을 때 여기서 보이는 이 불룩하게 나온 것이 네. 뇌동맥류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3차원 영상으로 재조합을 하면 이렇게 뇌동맥류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뇌혈관 질환은 흔히 나이 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제라 여기기 쉽다. 하지만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뇌혈관 질환 중 하나인데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질 수도 평생 터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별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건강검진하면서 MRI를 찍어봤더니 혈관에 좀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별다른 증세가 없다고 하셨는데 두통이라든지 조금 어지러웠다든지 이런 것도 없으셨어요? 가끔 두통은 있었는데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담배라든지 술 같은 거는 많이 안 하고 계시나요? 일단 담배는 하루에 한 갑 정도 피고 있습니다. 흔히 머릿속 시한폭탄에 비유되는 뇌동맥류. 뇌동맥 일부가 돌출된 것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뇌출혈이 발생한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흡연 등이 위험인자로 꼽힌다. 이 환자는 평소에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셨던 분이고 건강검진에서 뇌혈관을 볼 수 있는 MRI인 MRA를 시행하셨고 거기서 뇌동맥류가 의심되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뇌동맥류가 확진되었고 앞으로 이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머리 안쪽에 뇌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으로 모르고 방치했을 경우 파열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뇌동맥류 환자는 최근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는데 특히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뇌혈관 검사로 MRA나 CT 촬영 등을 권하고 있다. 태어나시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문제 있으셨어요? 어지러웠다든지 아니면 두통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으셨나요? 예. 두통은 잠시 있었는데 그게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 저희가 약을 드렸었어요. 그거는 잘 드셨던 거예요?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예. 태어나시고 겁나서 그렇게 너무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운동 같은 건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좀 하고 계세요? 예, 가벼운 조깅이나 등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주마카 출혈은 약 10%의 환자가 병원 도착 이전에 사망하고 15%가량은 출혈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률이 50%에 육박할 만큼 위험한 질환으로 재출혈에 의한 재발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분은 뇌동맥류가 파열되었기 때문에 뇌쥐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서 응급실에 오셨던 환자고 조기에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2주간의 입원 치료 후 지금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퇴원하신 환자입니다.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동맥류를 폐색해 재파열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직 파열되기 이전의 뇌동맥류라면 코일 색전술 같은 혈관 내 처치를 통해 파열을 예방할 수 있는데 모든 동맥류에 코일 색전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혈관 질환들은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팔다리에 마비가 있거나 구음장애 또는 의식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미리 진단을 통해서 그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쓰러뜨릴 수 있는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다. 하지만 문제는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초기 증상이 미미해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인데 예고가 없이 찾아오는 뇌동맥류 파열. 터지기 전에 지켜야 한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뇌동맥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파열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사실 약물 치료로는 불가능하고요. 수술적인 치료 2가지 중에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머리를 열고 그 뇌동맥류의 그 목 부분을 클립 같은 걸로 잡아주는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이 있겠고요. 아니면 머리를 열지 않고 혈관 안으로 해서 뇌동맥류 안에 코일을 채워 넣는 것으로 더 이상 피를 못 가게 하는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법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맥류 경부 결찰술, 아까 개두술이라고 하셨죠.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개두술이라고 하면 머리뼈를 일시적으로 떼어낸 다음에 뇌에 그 겉에서부터 우리가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뇌 안에 이렇게 뇌동맥류가 숨겨져 있는데 이걸 발견한 다음에 정상적인 혈관과 뇌동맥류 사이의 그 경계를 이렇게 클립으로 잡아주게 되면 정상적인 혈관으로는 피가 계속 잘 흐르고 뇌동맥류 안으로는 혈액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피가 터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그림을 보면서도 이해는 되지만 이제 실제 사진을 보면서 교수님이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시죠. 보시는 사진은 실제 수술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는 혈관이 정상적인 혈관이고 정상적인 혈관으로부터 뇌동맥류가 나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혈관과 뇌동맥류가 자라난 부위의 그 경계를 클립으로 잡아주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뇌동맥류의 경부, 이 목 쪽을 클립으로 결찰해서 출혈을 방지하는 동맥류 경부 결찰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또 살펴볼 치료법이 뇌동맥류 색전술인데요. 저희가 들어보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또 수술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환자는 지금 좀 어떤가요? 네, 어제 뇌출혈로 오신 82세 여자 환자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통해서 그 출혈이 나고 있는 부위를 잘 지혈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뵈니까 의식도 명료하시고 다른 신경학적 이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네, 그렇다면 뇌동맥류 색전술은 무엇일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과는 달리 이 뇌동맥류 색전술은 머리를 열지 않고요. 혈관 안으로 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혈관이 뇌동맥류 근처까지 가고요. 그 뇌동맥류 안에다가 이렇게 매우 가느다란 코일을 채워 넣습니다. 이 코일 때문에 더 이상 이쪽으로는 피가 통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뇌동맥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교수님 좀 전에 코일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왼쪽에 보이는 사진 위아래에 떠 있는 게 그게 사용되는 코일인 건가요? 네, 이거는 굉장히 확대된 모양이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정말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가느다란 둥글게 말리는 코일입니다. 네, 이 뇌동맥류 색전술을 시행했을 때 뭐 어제 환자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수술했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정상적인 혈관에 뇌동맥류가 이렇게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까맣게 보인다는 것은 피가 지금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코일 색전술을 통해서 안에 코일이 꽉 차게 되면 이쪽으로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가 터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 코일을 통해서 뇌동맥류의 출혈을 방지해보는 동맥류 색전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이 뇌동맥류가 재출혈이 잦다고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재발할 가능성이 큰 건가요? 네, 처음에 출혈이 일어났을 때 다행히 응급실로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다시 한번 재출혈이 나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 출혈로부터 24시간 이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14일 이내 20% 그리고 6개월 이내 또는 최후 1년까지 재출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혈이 났을 때 다행히 큰 이상이 없으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출혈, 재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사망률이 70%나 또는 90%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재출혈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뇌동맥류가 파열됐을 때 지주막하 출혈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주막하 출혈의 치료법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처음 출혈이 난 다음에 다시 출혈이 나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치료는 혈관 안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 혈관 내 수술인 코일 색전술 또는 개두술을 통한 경부 결찰술을 시행하게 되겠고 그 이외에 혈관이 갑자기 쫄아드는 혈관 연축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또한 환자에게 어떤 장애가 남았다면 그 이후에 재활 치료 같은 것도 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치료 후 예후일 것 같은데요. 아까 수술법도 개두술부터 해서 코일 색전술까지 합병증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치료 후의 예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 그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약 50% 정도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한 30% 정도의 그 환자분들만이 출혈 이전과 비슷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재출혈을 막는 치료를 잘 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혈관 연축이라든지 아래로 내려가야 될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뇌수두증 그리고 간질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저희가 치료법까지 살펴봤지만 사실 치료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이 지주막하 출혈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어떤 점들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는 이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는 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뇌동맥류가 파열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특별한 증세가 없기 때문에 아까 호발 연령이라고 말씀드렸던 40대, 50대, 60대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평소에 뇌혈관 MRI 또는 뇌혈관 CT를 통해서 자신의 혈관 상태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뇌혈관 MRI 또는 뇌혈관 CT를 통해서 그 뇌 동맥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뇌동맥류의 정확한 위치, 크기 그리고 모양을 면밀히 분석한 후
두 가지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인 뇌동맥 경부 결찰술 또는 뇌동맥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게 되면 출혈이 발생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치료 결과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동맥류와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뇌경색 유발 질환 중에 하나인 경동맥 협착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년으로 넘어가다 보면 건강검진을 할 때 부수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이 경동맥이잖아요. 경동맥 협착증은 무엇일까요? 네, 머리로 가는 혈관은 좌우에 하나씩 앞에 2개, 뒤에 2개가 있는데요. 특히 앞에 있는 혈관이 뇌에서 담당하는 부위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혈관입니다. 그 혈관을 경동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동맥은 심장 옆에 있는 굉장히 큰 혈관으로부터 머리까지 직행하는 혈관으로 특히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 목 쪽에서 동맥경화 같은 이유 때문에 혈관 내경이 좁아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 내경이 좁아지게 되면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 충분치 않은 단점이 있고요. 더욱더 나쁜 것은 이렇게 동맥경화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런 표면에 피딱지라고 부르는 혈전 같은 것들이 고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혈전들이 여기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면 머리 뇌혈관 속에 박힐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하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실제 경동맥 협착증을 진단받은 환자는 영상 검사에서 어떤 소견들이 나타나나요? 이 MRI를 통해서 이렇게 뇌 경동맥이 좁아진 분들을 저희가 뇌동맥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 봤더니 이렇게 정상적인 내경보다 굉장히 좁아져 있는 개미허리처럼 좁아져 있는 부위를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저희가 측정을 해본 결과 70% 이상의 협착률이 있어서 이분은 저희가 스텐트 시술을 해드렸던 환자입니다. 네, 확실히 영상으로 보면 경동맥이 좁아진 정도나 위치 이런 위험 요소들을 알 수 있어서 필수적인 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 검사를 받은 후에 치료도 한번 받아봐야겠죠.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동맥경화 같은 것으로 이렇게 좁아진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얇은 관을 삽입해서 정상적인 부분으로부터 이 좁아진 부위까지 저희가 관을 삽입합니다. 삽입한 이후에 이렇게 풍선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약간 좀 벌려주는 작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스텐트를 삽입해서 이전보다는 혈관 내경이 확연하게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이것만은 좀 보시는 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까지는 거의 증세를 못 느끼시기 때문에 나는 현재 증세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자기 혈관 상태를 잘 알게 되면 앞으로 큰 일을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들을 잘 치료하셔야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답 아실 것 같아요. 교수님,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 대부분 증상이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O입니다. 대부분 증세가 없고요. 아주 드물게는 평소에 좀 두통이 있었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시야가 2개로 보이는 복시 같은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세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뇌동맥류 진단은 MRI 검사로 충분하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작년에도 MRI를 찍었고 그 전에도 MRI를 찍었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MRI, 일반적인 CT로는 뇌혈관 상태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MRI를 이용한 혈관 검사 또는 CT를 이용한 혈관 검사를 하셔야지 혈관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검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뇌혈관 질환은 유전이다.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X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유전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경우에 이런 체형도 비슷하고 생김새가 비슷하듯이 혈관의 그런 구조나 상태도 아마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가족분들 중에 뇌혈관 질환이 있으셨다면 본인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경동맥 협착증, 지주막하 출혈의 주된 원인이다.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바꿔서 하신 것 같은데 경동맥 협착증은 뇌경색의 원인이고요.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그럼 X가 X입니다.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뇌혈관 질환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동맥류 크기가 크면 치료하고 작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위치나 모양하고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네, 이 뇌동맥류의 크기나 위치, 모양에 따라서 이 치료의 위급을 다투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보통은 저희가 3mm 이상인 경우에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3mm가 되지 않는 경우에라도 모양이 좀 길쭉하거나 아니면 불규칙한 모양인 경우에는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뇌동맥류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40대에서 60대 여성에게 발생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성별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흔한 것은 맞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긴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연구가 된 것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로는 혈관이라는 것도 근육 조직과 그다음에 결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그런 결체 조직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것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끝으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뇌혈관 질환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교통사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거나 또는 안전벨트 매는 게 습관화되기 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사고에도 굉장히 큰 장애를 입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안전벨트를 착용을 생활화하고 오토바이 탈 때 항상 헬멧을 쓰고 하는 습관 때문에 그런 장애들, 그다음에 그런 피해들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뇌혈관의 상태를 알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 큰 일을 당할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자, 대드레비씨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전문의 박재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은 겨울철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더운 여름철에 더 중요합니다. 가급적 물을 충분히 많이 섭취해 주시고요. 과격한 운동보다는 본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매일 30분 정도 해주시는 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혈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 덥다고 찬물로 샤워하시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